오후 2시 혼잡한 서울 지하철 2호선 내부입니다.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풍경과는 대조적으로 차량 안은 답답한 공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노인 박상우는 떨리는 손으로 지하철 손잡이를 꽉 붙잡고 있네요. 그의 주름진 얼굴에는 오랜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고 다리를 살짝 절뚝거리며 경로석을 향해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깁니다. 북한에서 탈출했던 그날의 기억이 지금도 그의 다리에 남아있는 상처로 함께하고 있죠. 저기, 죄송합니다만 제가 좀 앉아도 될까요? 박상우의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경로석에 앉아있는 젊은 남자들에게 향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비웃음과 함께 자리를 내어줄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네요. 검은 티셔츠를 입은 건달 중 하나가 일어나 박상우 앞에 버티고 서서 거만한 표정을 짓습니다. 아저씨, 다리가 불편하시면 그냥 집에 계시지 그랬어요. 우리도 피곤하단 말이에요. 그 말에 다른 건달들도 키득거리며 웃음을 참지 못합니다. 박상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입니다. 주변 승객들은 불편한 눈치만 주고받을 뿐 누구도 나서지 않습니다. 그저 시선을 돌리고 귀에 이어폰을 꽂거나 스마트폰 화면만 바라보고 있죠. 어이, 내가 서 있으면 다른 사람들 지나다니기 불편하잖아. 비켜봐. 건달의 손이 박상우의 어깨를 거칠게 밀었고 균형을 잃은 박상우는 넘어질 뻔합니다. 그 순간 지하철 문이 열리고 한 노인이 천천히 걸어 들어옵니다. 윤태석이라는 이 노인은 이른이 훌쩍 넘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꼿꼿한 자세와 날카로운 눈빛이 인상적이네요. 윤태석은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는 경로석 쪽으로 걸어갑니다. 그의 걸음걸이에는 나이를 무색해 하는 힘과 균형이 느껴지고요. 건달들 앞에 서자 윤태석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젊은이들, 우리 같은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건 어떨까? 건달 중 하나가 코웃음을 치며 일어섭니다. 할아버지도 참 귀찮게 구네. 어이, 친구들, 이 할배랑 한판 놀아볼까? 건달이 윤태석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찌르려 하자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집니다. 윤태석은 눈 깜짝할 사이에 건달의 손목을 잡아 비틀고 부드럽지만 강한 힘으로 그를 자리에서 일으켜 세웁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에 지하철 안은 순간적으로 정적에 빠집니다. 젊은이, 노인을 공경하는 마음이 부족하구나. 내가 조금 가르쳐 줄까? 윤태석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단호함에 다른 건달들도 움찔합니다. 윤태석은 젊은이를 놓아주고 나머지 건달들을 바라봅니다. 그의 눈빛만으로도 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다른 곳으로 이동해버립니다. 박상우는 놀란 표정으로 윤태석을 바라봅니다. 이런 상황은 처음이라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그저 감사의 인사를 전할 뿐이네요. 고맙습니다. 도와주셔서. 윤태석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앉으시죠. 다리가 불편해 보이는데 오래 서 계시면 안 되겠습니다. 두 노인이 나란히 앉자 지하철 안의 승객들은 묘한 분위기를 느끼며 그들을 바라봅니다. 그 시선 속에는 부끄러움과 존경이 섞여 있고요. 다음 역에 도착했을 때 박상우는 조용히 말합니다. 저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커피 한 잔 대접하고 싶은데요. 괜찮으시겠어요? 윤태석은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 짓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두 노인은 함께 지하철에서 내리고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운명의 만남이 시작됩니다. 역에서 내린 두 노인은 근처 조용한 카페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오래된 목재 인테리어의 이 카페는 마치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듯한 아늑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죠. 윤태석과 박상우는 창가 자리에 마주 앉습니다. 따스한 오후 햇살이 그들의 얼굴을 비추며 나이 듯한 주름 사이로 스며듭니다. 아까는 정말 감사했습니다. 제 이름은 박상우라고 합니다. 혹시 성함이? 윤태석은 커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고 나서야 대답합니다. 윤태석입니다. 별일 아니었어요. 요즘 젊은이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가끔 그런 경우를 보면 안타깝습니다. 박상우의 눈에는 호기심이 빛납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품어온 질문을 하려는 듯 입술을 달싹이더니 용기를 내어 물어봅니다.
실례지만 그 젊은이를 제압하신 솜씨가 범상치 않으신데 혹시 무술을 전공하셨나요? 윤태석의 얼굴에 잠시 긴장감이 스칩니다. 하지만 이내 그 표정은 부드러운 미소로 바뀌죠. 젊었을 때 군대에서 배운 것이 몸에 밴 거라고 할까요? 나이가 들어도 그런 건 잊히지 않나 봅니다. 두 사람은 과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박상우는 자신이 40년 전 북한에서 탈출했다는 사실을 조심스럽게 털어놓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과거를 회상할 때마다 살짝 떨리고 눈빛은 먼 곳을 바라보는 듯 흐려지네요. 그때 우리 가족을 도와준 한 군인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분을 찾고 있습니다. 그분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윤태석은 잠시 침묵합니다. 그의 손가락이 커피잔 손잡이를 무의식적으로 쓰다듬는 모습이 보이네요. 그리고 불현듯 왼손에 있는 오래된 흉터를 무의식적으로 가립니다. 그렇군요. 운이 좋으셨네요. 그런데 그 군인을 어떻게 찾으실 계획인가요? 40년이라는 시간이. 박상우는 쓸쓸한 미소를 짓습니다. 희망이 없다는 건 알지만 그래도 포기할 수 없어요. 제가 의사가 될 수 있었던 것도 가족을 지킬 수 있었던 것도 모두 그분 덕분이니까요. 윤태석의 눈이 잠시 빛납니다. 마치 오래된 기억이 되살아난 듯한 표정이죠. 하지만 이내 담담한 얼굴로 돌아옵니다. 의사셨군요. 많은 사람을 살리셨겠네요. 박상우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누군가를 살린다는 건 그 사람의 인생뿐만 아니라 그와 연결된 모든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죠. 그래서 저는 항상 그 군인분께 감사했습니다. 한 사람의 희생이 얼마나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는지.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윤태석은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는 많이 말하지 않지만 박상우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는 모습이 인상적이네요. 시간이 흐르면서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친밀감이 형성됩니다. 다음에도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박상우가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윤태석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저는 매일 오후 2시쯤 그 지하철을 타고 있습니다. 우연히 만나게 된다면 반갑겠군요. 두 노인은 카페를 나서며 서로의 연락처를 교환합니다. 각자의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평소보다 가벼워 보이네요. 박상우는 오늘의 만남이 우연인지 운명인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윤태석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자신의 왼손 흉터를 내려다보며 깊은 생각에 잠깁니다. 그날 밤 윤태석은 오래된 서랍을 열어 낡은 사진첩을 꺼냅니다. 먼지 쌓인 앨범 속에는 젊은 시절의 사진들이 고이 간직되어 있죠. 그중 한 장, 군복을 입은 자신과 어두운 밤 강가에서 찍힌 흑백 사진 한 장을 오랫동안 바라봅니다. 사진 뒷면에는 희미한 글씨로 북파 작전 -1979년이라고 적혀 있네요. 윤태석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습니다.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과거가 오늘의 만남으로 인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죠. 그는 사진을 원래 자리에 넣으며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이런 우연이 있다니. 다음 날부터 두 노인은 종종 같은 지하철에서 우연히 마주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만남은 차츰 두 사람 모두에게 기다려지는 소중한 시간이 되어가고 있었죠. 몇 주가 지나면서 윤태석과 박상우의 만남은 이제 우연이 아닌 일상이 되었습니다. 두 노인은 매주 3번 같은 시간에 지하철에서 만나 함께 시간을 보내곤 했죠. 때로는 근처 공원을 거닐며 인생 이야기를 나누고 때로는 조용한 찻집에서 과거의 추억을 되새기기도 합니다. 그들의 우정은 나이와 시간을 초월해 깊어져 갑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오후 두 사람은 동네 작은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습니다. 단풍잎들이 바람에 흩날리는 모습을 바라보며 담소를 나누고 있죠. 요즘 다리는 어떠세요? 윤태석이 박상우의 상태를 염려하며 물어봅니다. 박상우는 가볍게 웃으며 대답합니다. 덕분에 많이 좋아졌어요. 아침마다 하는 운동이 도움이 되는 것 같네요. 태석 씨가 알려주신 그 스트레칭이 정말 효과가 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지다가
갑자기 윤태석의 시선이 공원 입구에 고정됩니다. 젊은 남자 몇 명이 나이든 여성을 괴롭히고 있었죠. 윤태석은 말없이 일어나 그들에게 다가갑니다. 박상우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천천히 뒤따릅니다. 젊은이들, 그만하는 게 어떻겠소? 윤태석의 목소리는 평온하지만 그 안에 담긴 단호함은 분명했습니다. 젊은이들이 윤태석을 향해 돌아섭니다. 그들 중 한 명이 비웃으며 다가옵니다. 하지만 윤태석은 미동도 하지 않고 그저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볼 뿐이죠. 젊은이는 무언가를 느꼈는지 불편한 듯 어깨를 으쓱하더니 동료들에게 눈짓합니다. 그들은 투덜거리며 자리를 떠납니다. 고맙습니다. 노부인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인사를 건넵니다. 윤태석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일 뿐입니다. 그리고 박상우에게 돌아와 다시 벤치에 앉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본 박상우의 눈에는 경외감이 서려 있네요. 놀랍군요. 태석 씨는 마치 전문 무술가 같아요. 그저 눈빛만으로도 저렇게. 윤태석은 말을 자르며 손사래를 칩니다. 별거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경험만큼은 쌓이는 법이지요. 그날 오후 두 사람은 근처 카페에서 TV 뉴스를 보게 됩니다. 화면에는 북파 공작원 보상 법안에 관한 뉴스가 나오고 있었죠. 북파 공작원들의 희생과 공로를 인정하고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법안이 오늘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동안 비밀리에 활동하며 국가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이들에 대한 늦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뉴스를 보던 윤태석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박상우는 놓치지 않았죠. 하지만 윤태석은 재빨리 감정을 숨기고 다른 화제로 전환합니다. 상우 씨, 주말에 시간 되시면 제 집에 와보시겠어요? 간단한 저녁이라도 대접하고 싶은데. 박상우는 잠시 의아한 표정을 짓다가 곧 환하게 웃으며 대답합니다. 좋습니다. 영광이죠. 며칠 후 윤태석의 집은 그의 성격처럼 단정하고 소박했습니다. 오래된 가구들이 정갈하게 배치되어 있고 벽면에는 몇 장의 풍경화가 걸려 있을 뿐이죠. 두 사람은 윤태석이 직접 준비한 소박한 저녁을 나누며 이야기꽃을 피웁니다. 태석 씨는 가족이 없으신가요? 박상우가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윤태석은 잠시 말을 고르다가 대답합니다. 아내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 자식은 없었습니다. 군 생활이 길다 보니 가정을 꾸릴 여유가 없었죠. 그렇군요. 외롭지 않으세요? 윤태석은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사람은 어차피 혼자 오고 혼자 가는 법이니까요. 그동안 만난 인연들이 제 인생을 채워주었습니다. 상우 씨 같은 분과의 만남이 제게는 큰 선물입니다. 그 말에 박상우는 감동을 느끼며 고개를 숙입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윤태석이 차를 내오기 위해 주방으로 향하는 사이 박상우는 거실을 둘러봅니다. 그때 그의 시선이 책장 위에 놓인 작은 액자에 머뭅니다. 호기심에 다가가 보니 흑백 사진 한 장이 액자에 담겨 있었죠. 사진 속 배경은 어딘가 낯익은 강가의 모습입니다. 강 건너편에 보이는 산의 실루엣이 박상우의 기억 속에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그가 어린 시절 북한에서 자주 놀던 그 강가와 똑같은 모습이었거든요. 윤태석이 차를 들고 돌아오자 박상우는 액자를 가리키며 물어봅니다. 혹시 이 사진은 어디서 찍으신 건가요? 윤태석의 손에서 차 잔이 미세하게 흔들립니다. 그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다가 이내 평온을 되찾습니다. 오래전 임무 중에 찍은 사진입니다. 특별한 의미는 없어요. 하지만 박상우는 그 사진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그리고 문득 윤태석의 왼손에 있는 오래된 흉터가 눈에 들어옵니다. 깊고 길게 남은 그 흉터는 마치 총상의 흔적처럼 보이네요. 박상우의 마음속에 의심이 피어오릅니다. 그리고 그 의심은 점점 확신으로 바뀌어 갑니다. 박상우의 마음속 의심은 밤새도록 그를 괴롭힙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윤태석의 집에서 본 그 사진과 흉터가 자꾸만 떠오르네요. 혹시 정말 그럴 수 있을까? 40년이라는 긴 세월 끝에
우연히 만난 윤태석이 그때 그 군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다음 날 아침 박상우는 결심했습니다. 확인해야만 했죠. 오래된 상자를 꺼내 자신이 간직해온 유일한 증거, 탈출 당시 그 군인이 잠시 들고 있던 손수건을 찾아냅니다. 손수건 한쪽에는 TSY라는 이니셜이 자수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윤태석, 태석윤, TSY. 그날 오후 두 사람은 약속대로 다시 만납니다. 윤태석은 평소와 같은 모습이었지만 박상우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그의 주머니에는 그 오래된 손수건이 들어있고 가슴속에는 수많은 질문이 맴돌고 있었죠. 태석 씨, 오늘은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두 사람은 한적한 강변공원으로 향합니다.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며 잠시 침묵이 이어지다가 박상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엽니다. 태석 씨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어제 집에서 본 사진, 그 강은 혹시 두만강 근처 아닌가요? 윤태석의 눈빛이 흔들립니다. 그는 강물만 바라볼 뿐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박상우는 천천히 손수건을 꺼냅니다. 이걸 기억하시나요? 윤태석의 시선이 손수건으로 향합니다. 그의 얼굴에 순간적으로 놀라움과 당혹감이 스칩니다. 오랜 군 생활에서 단련된 그의 표정 관리가 처음으로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그건 어디서 40년 전 우리 가족을 구해준 군인이 잠시 들고 있던 겁니다. 그가 총에 맞아 피를 흘릴 때 제가 이 손수건으로 그의 상처를 감싸주었어요. 그리고 그는 다시 우리에게 이 손수건을 주며 증거가 될 테니 잘 간직하라고 했죠. 그런데 그 순간에 본 그의 왼손 상처가 태석 씨의 흉터와 똑같습니다. 윤태석은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그리고 천천히 자신의 왼손을 펼쳐 보입니다. 거기에는 깊게 패인 흉터가 선명했죠. 그래, 내가 바로 그 군인이네. 순간 박상우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믿기 힘든 현실 앞에서 그는 말을 잇지 못합니다. 윤태석도 감정을 억누르기 힘든지 목소리가 떨립니다. 사실 난 북파 공작원이었소. 당신 가족을 구한 건 내 임무의 일부였지만 동시에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기도 했소. 그런데 왜 처음부터 말씀해주지 않으셨어요? 윤태석은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합니다. 우연히 만난 당신에게 갑자기 내가 예전에 당신을 구했던 사람이오라고 말할 수 있겠소? 게다가 북파 공작원으로서의 내 과거는 항상 비밀로 지켜야 했던 것이기도 하고. 박상우는 감격에 겨워 윤태석의 손을 잡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고 굳은 살이 박혀 있었죠. 그것은 평생을 총을 들고 국가를 위해 싸워온 손이었습니다. 제가 평생 찾아 헤매던 은인이 이렇게 우연히 만나게 될 줄이야. 윤태석의 눈가에도 촉촉한 기운이 맺힙니다. 그는 수십 년간 묻어두었던 자신의 과거를 조금씩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당신 가족을 구하는 임무 중에 나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소. 살아서 돌아올 수 있을지도 불확실했지. 하지만 그날 당신 아버지의 눈에서 본 희망, 그리고 어린 당신의 표정이 내게 용기를 주었소. 국경을 넘어 안전한 곳까지 가족을 인도하고 난 혼자 북한군을 유인해 달아났지. 그 후에는 어떻게 되셨어요? 총상을 입은 채로 이틀을 숨어 지내다가 어떻게든 국경을 넘었소. 그 후 나는 다른 임무에 투입되었고 그렇게 세월이 흘렀소. 내가 구한 그 가족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 길이 없었지만 잘 살고 있기를 항상 기도했소. 두 노인의 눈에는 이제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을 뛰어넘어 다시 만난 두 사람, 구한 자와 구해진 자의 기적 같은 재회였죠. 저는 당신 덕분에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생명을 살렸고요. 항상 그날의 그 군인처럼 누군가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왔어요. 당신이 제게 준 것은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삶의 의미였습니다. 윤태석은 고개를 숙입니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네요. 평생 감정을 억누르며 살아온 그였지만 이 순간만큼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내 임무가 이렇게 의미 있는 결과를 가져올 줄 몰랐소. 사람의 생명을 구한다는 건 단지 그 순간이 아니라
그 이후의 모든 것도 구하는 거였군. 두 사람은 긴 시간 강변에 앉아 각자의 인생 이야기를 나눕니다. 윤태석은 자신이 북파 공작원으로 활동하며 겪었던 위험천만한 임무들과 동료들을 잃은 아픔을 이야기하고, 박상우는 탈북 이후 남한에서 적응하며 의사가 되기까지의 고난을 털어놓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평소보다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헤어질 때 박상우는 윤태석에게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이 세상에 없었을 겁니다. 윤태석은 부드럽게 웃으며 그의 어깨를 토닥입니다. 운명이란 참 신기한 것이요. 당신을 만난 것도, 이렇게 다시 만난 것도. 이틀 후 윤태석은 박상우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합니다. 오랫동안 간직해온 비밀 상자를 꺼내 그 안에 보관된 사진과 문서들을 펼쳐 보이죠. 박상우는 경이로운 눈빛으로 그것들을 바라봅니다. 그 안에는 북파 공작원 시절의 기록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건 내가 처음 북파 공작원으로 선발됐을 때의 사진이요. 윤태석이 낡은 흑백 사진을 건넵니다. 사진 속 그는 25살 정도로 보이며 날카로운 눈빛과 단단한 턱선이 인상적이네요. 당시에는 조국을 위한다는 일념 하나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소. 박상우는 조심스럽게 사진을 넘겨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윤태석과 다른 대원들이 함께 찍은 단체 사진이었죠. 10명 남짓한 젊은이들이 서로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내 동료들이었소. 하지만 윤태석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지금은 나를 제외하고 모두 세상을 떠났소. 대부분은 임무 중에 목숨을 잃었고, 살아 돌아온 이들도 고문의 후유증이나 트라우마로 오래 살지 못했지. 그의 말에 박상우는 깊은 숙연함을 느낍니다. 국가를 위해 자신의 젊음과 생명을 바친 이들의 희생 앞에서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못할 것 같았죠. 당신 가족을 구했던 그날의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주고 싶소. 윤태석이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을 이어갑니다. 그건 원래 계획된 임무가 아니었소. 우리는 북한 내 주요 시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우연히 당신 가족이 국경을 넘으려다 붙잡힐 위기에 처한 것을 발견했소. 윤태석은 그날의 상황을 생생하게 회상합니다. 어두운 밤 북한 경비병들에게 둘러싸여 공포에 떨고 있던 박상우의 가족. 당시 11살이었던 박상우는 아버지 뒤에 숨어 있었고, 어머니는 3살배기 여동생을 안고 있었습니다. 나는 결정을 내려야 했소. 임무를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위험에 처한 민간인들을 구할 것인가. 윤태석의 눈빛이 깊어집니다. 그리고 난 후자를 선택했지. 나와 동료 한 명이 경비병들을 제압하고 당신 가족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갔소. 그런데 어머니는 항상 우리를 구해준 군인이 혼자였다고 하셨어요. 박상우가 의아해하며 물어봅니다. 윤태석의 표정이 어두워집니다. 그래, 나중에 경비병 증원부대가 도착했을 때 누군가는 그들을 저지해야 했소. 내 동료 김준호가 자원했지. 그는 돌아오지 못했소. 박상우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합니다. 자신의 가족을 위해 목숨을 바친 이가 있었다니. 그는 처음 들어보는 이름을 속으로 되뇌며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는 두만강을 건너 중국 국경 쪽으로 향했소. 하지만 추격이 계속되었고, 당신 가족을 안전하게 보내기 위해 나는 다른 방향으로 적을 유인했지. 그 과정에서 총상을 입었소. 윤태석은 왼손의 흉터를 내려다봅니다. 이 흉터는 그때 생긴 거요. 총알이 손을 관통해 팔뚝까지 스쳤소. 엄청난 출혈로 의식을 잃을 뻔했지만 어떻게든 버텼지. 그리고 이틀 후에야 우리 측 접선 요원을 만날 수 있었소. 박상우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그는 윤태석의 손을 잡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지만 어떤 말로도 그 감정을 다 표현할 수 없다고 느낍니다. 태석 씨, 제가 의사가 된 이유가 바로 그때의 경험 때문이었어요. 피 흘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도 언젠가는 다른 이의 생명을 구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죠. 윤태석은 미소 짓습니다. 그렇군.
결국 내 선택이 많은 이들의 생명을 구하는데 기여했군. 그것만으로도 내 인생은 충분히 가치 있었소. 박상우는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남한에 도착한 후 처음에는 적응하기 어려웠지만 열심히 공부해 의대에 진학했고 결국 외과 의사가 되어 수많은 생명을 구했다고 말이죠. 그는 특히 탈북민들을 위한 의료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습니다. 저는 제가 받은 은혜를 갚고 싶었어요. 그래서 많은 탈북민들의 건강을 돌봐왔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수술한 환자만 해도 1000명이 넘을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환자를 수술할 때마다 저를 살려준 그 군인을 생각했죠. 윤태석의 눈에도 감동의 눈물이 고입니다. 그는 자신의 희생이 이렇게 큰 선한 영향력으로 이어질 줄은 몰랐다고 말합니다. 인생이란 참 신비로운 것이요. 내가 한 사람을 구했는데 그 한 사람이 1000명을 구했으니 이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소? 두 노인은 밤늦도록 서로의 삶에 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윤태석은 북파 공작원 활동을 마친 후 일반 군인으로 오랫동안 복무했고 은퇴 후에는 조용히 혼자 살아왔다고 합니다. 그는 비밀 임무의 특성상 공로를 인정받거나 표창을 받을 수도 없었지만 그런 것에는 전혀 연연하지 않았다고 말이죠. 나는 단지 내 조국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요. 그것으로 충분했소. 이야기를 마치고 헤어질 때 박상우는 윤태석에게 주말에 자신의 가족을 만나보지 않겠냐고 제안합니다. 우리 가족도 그날의 은인을 꼭 만나보고 싶어 할 거예요. 특히 어머니는 그날의 기억을 항상 간직하고 계시거든요. 윤태석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는 갑자기 가슴에 심한 통증을 느끼며 쓰러집니다. 다행히 이웃의 도움으로 빨리 병원에 이송되었지만 상황은 심각해 보였죠. 새벽 2시 박상우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립니다. 병원에서 온 긴급 연락이었죠. 윤태석이 심각한 상태로 응급실에 실려왔다는 소식에 박상우는 급히 병원으로 향합니다. 한밤중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제야 찾은 은인, 자신의 인생을 구해준 그 사람을 다시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를 짓누릅니다. 병원에 도착한 박상우는 응급실로 달려갑니다. 의사들이 분주하게 오가는 가운데 윤태석은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누워 있었죠. 담당 의사는 박상우에게 상황을 설명합니다. 심근경색 증상이 있었고 현재는 안정되었습니다만 심전도 검사 중 이상을 발견했습니다. CT 촬영 결과 심장 근처에 금속 파편이 발견되었는데 아마도 오래된 총상의 흔적인 것 같습니다. 박상우는 충격을 받습니다. 그게 40년 전 총상의 파편이군요. 담당 의사는 놀란 표정으로 박상우를 바라봅니다. 정확히 어떤 경위인지 모르겠지만 그 파편이 최근 이동해 심장에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수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박상우는 잠시 생각에 잠기다가 결심합니다. 제가 수술을 맡겠습니다. 저는 이 병원 명예 자문의사이고 40년간 흉부외과 의사로 일해왔어요. 특별히 이 환자는 제게 매우 특별한 분이십니다. 병원 측은 박상우의 명성을 알기에 특별히 그의 요청을 수락합니다. 수술 준비가 시작되고 박상우는 윤태석의 병상을 찾아갑니다. 의식이 희미한 윤태석은 박상우를 알아보고 미소 짓습니다. 상우 씨, 걱정 마세요. 이번엔 제가 태석 씨를 구할 차례입니다. 40년 전 태석 씨가 저를 구해주셨듯이요. 윤태석은 힘겹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의 눈에는 신뢰와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수술이 시작됩니다. 박상우는 평생의 경험과 기술을 모두 동원해 윤태석의 심장 근처에 있는 총알 파편을 조심스럽게 제거해 나갑니다. 그 파편은 40년 동안 윤태석의 몸 안에 있었던 것이었죠. 북한 경비병의 총에서 발사된 그 작은 금속 조각이 이제는 박상우의 손에 의해 제거되고 있습니다. 운명의 아이러니라고 할까요? 한때 윤태석이 박상우를 구하기 위해 받은 상처가 이제는 박상우에 의해 치유되고 있었습니다. 6시간의 긴 수술 끝에
모든 파편이 성공적으로 제거됩니다. 박상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수술실을 나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지만 눈빛만은 밝게 빛나고 있었죠. 회복실에서 윤태석이 깨어났을 때 박상우는 그의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윤태석은 약해진 목소리로 물어봅니다. 성공했나요? 박상우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모든 파편을 제거했습니다. 이제 태석 씨의 심장은 자유롭습니다. 마치 태석 씨가 우리 가족에게 자유를 선물해 주셨던 것처럼요. 윤태석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그는 박상우의 손을 꼭 잡으며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운명이란 참 신기한 것이군요. 내가 당신을 구했고 지금은 당신이 나를 구했으니 윤태석의 회복은 예상보다 빨랐습니다. 병원 의료진들도 놀랄 정도로 그의 생명력은 강인했죠. 일주일 후 그는 퇴원할 수 있게 되었고 박상우는 그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 요양할 수 있게 합니다. 박상우의 가족들, 특히 그의 어머니는 윤태석을 만나자마자 그를 알아보았습니다. 84세 고령임에도 기억은 선명했죠. 그녀는 윤태석의 손을 꼭 잡고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당신, 정말 당신이 맞군요. 그때 우리를 구해주셨던 그 군인, 평생 감사했습니다. 윤태석 역시 감동의 눈물을 흘립니다. 4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다시 만난 이 순간 그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유대감을 느낍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어떻게 언론에 알려졌는지 모르지만 곧 뉴스에 보도되기 시작했습니다. 북파 공작원과 탈북 의사의 기적 같은 인연, 40년 만에 재회, 서로의 생명을 구한 두 영웅과 같은 제목으로 그들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합니다. 사람들은 윤태석의 희생과 용기 그리고 박상우가 의사로서 베푼 선행에 경의를 표했습니다. 특히 북파 공작원들의 희생을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었고 정부는 공식적으로 윤태석의 공로를 인정해 훈장을 수여하기도 했죠. 완전히 회복한 후 두 노인은 다시 지하철을 함께 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들이 타는 지하철에서는 특별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알게 된 사람들이 경로석을 자발적으로 양보하기 시작한 것이죠. 처음에는 그들을 알아보는 몇몇 사람들의 작은 행동이었지만 점차 그 문화는 확산되어 갔습니다. 윤태석과 박상우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지하철에서 만나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때로는 다른 노인들과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젊은이들에게 역사와 삶의 지혜를 전하기도 하죠. 그들의 존재 자체가 세대를 뛰어넘는 소통의 다리가 되었습니다. 어느 평화로운 오후 두 노인은 지하철에 앉아 창밖을 바라봅니다. 윤태석이 문득 입을 엽니다. 이제 나의 임무는 완전히 끝났소. 평생 묻어두었던 과거가 이렇게 아름답게 결실을 맺을 줄 몰랐소. 박상우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우리의 만남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운명이었나 봅니다. 그리고 그 운명이 우리를 통해 세상에 작은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네요.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깊은 우정과 감사의 마음을 나눕니다. 지하철은 계속해서 달리고 두 노인의 이야기는 사람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퍼져갑니다. 과거의 상처와 희생이 현재의 치유와 화합으로 이어지는 놀라운 인연의 이야기로 말이죠. 지하철 안에서 어린아이가 윤태석에게 다가와 물어봅니다. 할아버지, 정말 북한에서 사람들을 구하셨어요? 윤태석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부드럽게 미소 짓습니다. 그랬단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연이란다. 우리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지.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경외의 눈빛으로 두 노인을 바라봅니다. 그 모습을 보며 박상우와 윤태석은 서로를 향해 미소 짓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고 새로운 세대에게 전해져 또 다른 희망과 용기의 씨앗이 되어갈 것입니다. 지하철은 계속해서 달립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두 노인의 우정과 인연은 더욱 깊어져 갑니다. 과거의 아픔을 딛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그들의 모습은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인연의 의미와 희생의 가치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